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 한때 2,700선이 붕괴됐고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주요 증시도 일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국내 기업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번질 경우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원가 부담과 더불어 공급망 교란 심화 등 수출 전선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 급등세와 맞물려 탄소 배출권 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탄소 배출권 ETP 상품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 배출 ETN 상품은 3개월 평균 수익률이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적자 회사였던 SK하이닉스가 SK그룹에 편입된 지 10년을 맞았습니다. 편입 당시 16조 원에 불과했던 시가총액은 96조 원으로 급증했고 SK그룹은 16년여 만에 재계 2위에 올라섰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과감한 투자가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깊이를 더하는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정세 불안으로 조정을 받은 우리 증시 소식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감이 커지면서 대내외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오늘 우리 증시 상황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박혜린 기자. 월요일부터 장이 이래서 힘이 많이 빠집니다. 오늘 시장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우리 증시 정말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2,700선을 내어주기도 했는데요. 기관이 조금이나마 구원투수 역할을 하고 또 장 후반 외국인의 자금까지 들어오며 2,700선 겨우겨우 버텨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2,700선을 하회했던 건 지난달 28일 이후 8거래일 만입니다. 오늘 하루 개인은 1,187억 원을 순매도했고 외국인과 기관 는 각각 690억 원, 930억 원가량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3% 가까이 내리며 850선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개인의 매물이 1,170억 원가량 나왔고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했습니다. 네, 결국은 지정학적 리스크 좀 터져버린 상황인데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들 다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증시뿐 아니라 미국 등 전 세계 시장이 출렁였습니다. 이미 현재 시간 지난 11일 다우와 S&P 나스닥 모두 일제히 하락 마감했고요. 가뜩이나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등해서 연준의 긴축 기조가 강화할 것이라 우려가 커진 상황에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불거지며 매도 심리가 거세졌습니다. 만약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선 우크라이나 사태로 물가가 통제권을 벗어날 가능성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수출 전선 또한 불안한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임원식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적자로 돌아선 우리나라 무역 수지는 올 들어 적자 폭이 더 커졌습니다. 지난달 무역 적자는 월 기준 역대 두 번째 높은 수준으로 이달 들어서도 열흘 동안 벌써 35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출 증가율은 점점 둔화되고 있는 반면 원유와 가스, 석탄 등 에너지 값은 나날이 치솟으면서 수입액이 커진 탓입니다. 이 같은 무역 적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행할 경우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현재 1배럴 90달러 중반으로 국제 유가가 7년여 만에 최고치를 찍은 가운데 시장에서는 원유 생산 세계 3위인 러시아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이 경제 제재를 가할 경우 120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원유값 급등은 가스와 석탄 같은 대용제를 넘어 철강과 석유화학, 곡물 등 원자재값 상승 또한 부추길 전망입니다. 이 같은 원가 상승 압박에 한 가지 더 고민은 러시아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의 불똥이 우리 경제로 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생산에 필수인 네온과 팔라듐의 상당량을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기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즉 반도체 생산과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되면서 결국 우리의 수출 전선에 적자는 악영향을 줄 거란 겁니다. 원유 수입과 함께 수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만큼 지금과 같은 분위기로는 우리나라가 올 상반기 내내 무역 적자에 시달릴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수출이 안 좋기보다는 사실은 유가 등 그 원자재 가격 자체가 상상 오르는 영향에 따른 수입 증가 흐름이 유지가 되면서 사실은 그 무역 수지 적자로 돌아섰고요. 연간 한 10억 달러를 수입한다고 가정을 하면 결국 유가가 뭐 10불씩 오를 때마다 100억씩 거의 적자가 나는 그러한 상황들이니까요. 이 흐름 자체는 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긴급 회의를 잇따라 열며 석유 비축량 점검과 함께 비상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 외에 이렇다 할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네, 무역 적자 올해 5월, 그러니까 상반기 내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박 기자, 지금 가뜩이나 대외 리스크가 많은 상황인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무역 리스크까지 터진다면 정말 힘든 상황이 될 거 아닙니까?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증권업계에선 코로나와 물가, 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우리 증시가 3대 전쟁 위험에 직면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둔화되면 우리 기업들의 실적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이미 1분기 상장사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최근 3개월간 7.7%나 하향 조정된 상황입니다. 걱정입니다. 그러면 증권가에서는 이런 위기 상황 언제까지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까? 네, 적어도 이 3월 초까지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코스피는 대외 노출도가 높고 외환시장 변동성에 취약한 데다 앞서 보셨듯 펀더멘탈까지 약화되고 있어 당분간 이 주요국 증시보다 더 부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상황이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외 경제 안보 전략 회의를 주재하면서 직접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정세 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시급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급격한 상황 악화에 대비한 예방적 조치로서 여행 금지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만약의 경우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대피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청와대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우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시급한 대처를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지난해 요소수 등 공급망 문제가 불거졌을 때 경제부총리 주재로 신설된 회의체인데요. 문 대통령이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자체로 우크라이나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발언에 이어서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문 대통령은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는 즉각 취하고 최악의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수출기업과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에너지, 원자재, 곡물 등의 수급 불안에 선제 대응과 시장 안정화 조치 등을 주문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로 에너지 수급이라든지 공급망 불안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경제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고 보고 외교 안보를 통한 불확실성 해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대외 경제안보 전략 회의는 경제부처뿐 아니라 외교부와 국정원도 참석하는 회의체입니다.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현실이 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우르술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 통화를 하기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차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드러난 정상 외교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차원의 물밑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상황이 격해진 만큼 우리 기업들이나 교민들 안전도 중요할 텐데 관련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앞서 지난 11일 우크라이나 전역을 강제적 조치인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13일 0시 어제부터 여행금지 조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부터 외교부와 국정원과 실제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 국민의 안전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NSC에서도 지난달부터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 기업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보셨다시피 우리 정부도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긴 한데 일단 단기적인 증시 하락세를 막기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박 기자, 상황이 이런데 우리 투자자들 어느 정도로 눈높이를 낮춰야 하는 겁니까?
네, 일단 오는 17일 예정된 연준의 지난달 FOMC 정례회의 의사록 내용을 확인하고 여기서 기준금리 인상 폭과 관련한 연준의 긴축 강도를 평가해보고 대응하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네. 참고로 지난주 블라드 총재의 발언을 고려하면 1월 FOMC 의사록에도 3월에 50bp 인상 등 일부 매파적인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즉 의사록 공개가 예고된 이번 주에는 시장의 출렁임 감내해야만 할 것 같고요. 네. 눈높이는 증권사마다 조금씩 이견은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대부분 2,600선까지는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신증권은 2,600선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까지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봤고 한국투자증권은 단기 저점 2,600, 최하단은 2,500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공통적으로 2,600선까지는 저점을 확인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인데 정말 힘이 많이 빠집니다. 우리 투자자들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네, 공통적인 의견은 일단 이달에는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고 만약 주가가 앞서 설명드린 전망치보다 더 크게 하락할 경우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노리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네. 인플레이션 수혜를 보는 업종에 투자를 하거나 경기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음식료 업종, 또 혹은 경기재개 업종 중 덜 오른 엔터 업종 등에 주목하라는 설명입니다. 반대로 게임과 같은 고밸류에이션 업종은 유의하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또 앞서 임원식 기자 리포트에서 보셨듯 지정학 리스크로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또 맞물려 탄소 배출권 가격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ETF와 ETN 상품의 수익률은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문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유를 포함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가가 올라갔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바이든의 그린 정책, 계절적인 난방 부분도 좀 있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의해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을 부여받은 이런 것들이 있으니 특히 원유와 천연가스의 주요 생산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는 우려에 해당 에너지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 실제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미국 현지 시각 11일 3% 오른 93.10달러에 장을 마쳤습니다. 1년 사이 59.8% 상승했고 지난 2014년 9월 30일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날 미국 천연가스 선물 가격 또한 3.94달러에 마감하며 1년 새 30% 이상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대체재인 석탄 사용량이 늘자 탄소 배출권 가격도 덩달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탄소 배출권 가격을 추종하는 ETF와 ETN 등 관련 투자 상품 수익률은 변동성 장세 속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말 국내 상장한 탄소 배출권 ETF 4종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평균 9.5%, 3개월로 넓혀보면 해당 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37.5%에 달합니다. 탄소 배출권 ETN의 경우 연초 이후 13.5%, 3개월간 49.4%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연초부터 8%, 3개월간 6% 이상 떨어진 것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지금 많이 오르기는 해서 부담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수요랑 공급을 보면 공급이 제한적인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지금 이렇게 변동성 장세에서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이드로 해지하거나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증권업계는 최소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탄소 배출권 가격과 관련한 투자 상품들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네, 힘든 시장입니다. 힘이 많이 빠지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철한 전략이 필요한 만큼 저희와 함께 대비해 나가시죠. 지금까지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사안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마지막 조정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사 이래 첫 파업 수순을 밟게 될지 주목되는데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양현주 기자. 네, 오늘 회의에서 기류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현재까지 노사 양측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난 11일 1차 조정회의 당시 6시간가량 장시간 회의에도 불구하고 평행선언을 달렸는데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 오늘 2차 회의에서도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입장이 서로 갈리는 이 가장 큰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네, 가장 큰 이유는 임금 인상 부분입니다. 인상안에 대한 의견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측은 전 직원 연봉 1,000만 원 일괄 인상과 매년 영업이익의 2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지만 차측은 지난해 3월 노사협의회와 정한 2021년도 임금 인상분 7.5%의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노조 측은 지난 4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접수하며 쟁의권 확보에 나섰습니다. 한편 그간 회사와 임금 인상률을 정해온 삼성전자 노사협의회도 역대 최대 수준인 15.72% 임금 인상을 사측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 노사 협상이 어떻게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양측이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생각보다 노사 간 의견 차이가 더 클 경우 자체적으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조 측은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고 단체 행동에 돌입할 수 있게 됩니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창립 이래 첫 파업이 되는데 파업 전까지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노조는 쟁의권 확보 이후 단체 행동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투표에서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결정되면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돌입합니다. 노조 측은 오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다 구체적인 노조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 수가 전체 직원의 4% 수준인 4,800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파업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보험업계가 지난해 은행들 못지않은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로 대외 활동이 줄면서 손해율이 개선됐기 때문인데 올해 역시 금리 인상 같은 호재들이 남아있어 순항이 기대됩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금융권의 실적 훈풍에 힘입어 보험업계도 역대급 순이익을 이어갔습니다.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1조 5,9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6% 성장했고 하나생명도 이 기간 496.2% 증가한 1조 2,415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1조 클럽에 입성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개선된 손해보험업계도 높은 실적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삼성화재는 이 기간 48.7% 늘어난 순이익을 기록했고 DB손해보험은 56.3%, 메리츠화재는 53.1% 각각 증가했습니다. 실제 이 기간 주요 손보사들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80% 초반대로 100%를 넘어 적자를 봤던 예년과는 달리 크게 개선된 모습입니다. 보험업계의 이 같은 추세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고되고 있는데 보험업계는 금리 인상의 직접적인 수혜 업종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수익성 관점에서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어차피 보험회사는 이제 채권을 통한 이제 이자 수익이 주 수입원이다 보니까 투자 환경도 되게 좋아지게 되죠. 그래서 아마 투자 영업 쪽에서는 이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될 것 같고.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반사 이익 효과는 작년보다 미미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투자 이익의 개선은 기대되지만 일상으로의 회복이 진행될수록 지급되는 보험금 규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근데 이제 성장성 측면에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는데 이제 경제가 좀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면은 이제 보험회사가 성장에는 뭐 당연히 이제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코로나 때 그 보험 산업이 좀 고성장했던 이유가 약간 이제 코로나 특수가 약간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 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점점 희석이 되고 있어가지고. 아울러 내년부터는 보험사의 부채가 크게 잡히는 새 국제회계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올해는 업계가 그 어느 때보다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저층 주거지 정비 사업 모델인 모아주택이 첫 발을 뗐습니다. 그간 서울 시내 재개발이 어려웠던 다세대 밀집 지역의 개발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원규 기자입니다.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노후 불량 건축물 50% 이상인 지역을 개발하는 모아타운. 핵심은 속도로 각종 절차가 생략돼 소요 기간이 최대 4년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공영 주차장과 공원 등의 기반 시설도 정부 지원금을 받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4월 중 25곳을 선정하고 5년간 총 100여 곳, 3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저층 주거지 비중은 전체 주거지역의 약 절반 가까이에 달합니다. 모아타운이 성공한다면 적지 않은 서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동시에 서울 집값 하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이나 신속통합기획 등 속도를 내건 정비사업들과 비교해 모아타운만의 색깔이 모호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때문에 재개발을 준비하는 구역들에 되레 혼선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이란 관점에서 긍정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각종 규제로 번번이 막힌 기존 서울의 정비 사업에서 벗어나 다른 형태의 도심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은 기존의 일반적인 정비 사업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제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컨셉은 실행된 적이 없는 사항이었죠. 정비 사업을 실시하는 여러 가지 방안의 하나로서 시도해 볼 만하다라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도심 주거 안정이란 목표 아래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위한 또 다른 돛을 올렸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SK가 하이닉스를 품은 지 오늘로 10년이 됩니다. 주인 없는 적자 회사가 글로벌 초우량 기업으로 거듭나기까지 SK 하이닉스가 걸어온 길을 신용훈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국도건설을 모체로 1983년 창립한 현대전자산업. 이 종합전자회사로 출범한 현대전자산업은 1986년 반도체 연구소를 세우고 1993년에는 유명 하드업체 맥스터를 인수하는 등 반도체 분야에 꾸준한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1996년 거래소에 상장된 현대전자산업은 1999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4위였던 LG 반도체를 합병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수조 원 규모의 반도체 빅딜은 우리나라 인수합병 역사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남게 됩니다. 중복 투자로 합병 시너지는 반감됐고 수조 원의 인수자금 부담에 반도체 불황까지 겹치면서 기업의 입지가 급격히 약해진 겁니다. 2001년에는 하이닉스 반도체로 사명을 바꾸고 메모리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를 전부 분사시켰고 같은 해 8월에는 하이닉스 자체가 현대그룹에서 분리됐습니다. 현대그룹에서 분리된 지 2개월 후 워크아웃에 들어간 하이닉스는 거대 부채 기업이란 오명을 쓴 채 10년 넘게 주인 없이 은행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당시 채권단은 무려 42개 업체에 인수 의향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변이 돌아온 곳은 단 한 곳, 효성그룹뿐이었는데요. 그나마도 대통령 사돈 기업이라는 특혜 시비가 불면서 인수는 완전히 무산됐습니다. 그러다 2012년 2월 미래의 운명을 뒤바꿀 새로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재계 3위 SK그룹의 품에 안긴 겁니다. 적자 기업 인수를 두고 SK그룹 내부에선 강한 반대가 있었고 인수 이후에도 승자의 저주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반도체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생각한 최태원 회장은 과감한 투자를 결정합니다. 실제로 인수 전인 2011년 3조 5천억 원이었던 투자액은 2020년에는 9조 9천억 원으로 늘었고 연구개발비는 2011년 8천억 원 수준에서 2020년 3조 3천억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또 인수 이후 이천과 청주에 4개의 국내 공장을 준공하고 중국 우시와 충칭에서도 생산 라인 확장에 공을 들였습니다. 유서 깊은 역사의 도시 청주에서 SK 하이닉스의 M15 준공을 하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저희는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계속할 것이며 고용 확대와 반도체 전문가 육성을 통해서 국가 경제에 계속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에 저희가 M15을 준공을 했죠. 그 감동과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또 뭐 땅 파냐 이런 말도 들립니다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제 하드웨어는 거의 다 지원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도전은 이제 이 첨단 하드웨어 속에다가 얼마만큼의 저희 기술을 넣고 가느냐. 2020년 10월에는 인텔 낸드 사업부를 인수하며 사업 영역을 D램에서 낸드 플래시와 대용량 저장 장치 SSD로 확대하게 됩니다. 이 밖에 반도체 제조용 특수가스 기업인 OCI 머티리얼즈, 웨이퍼 회사인 LG 실트론, 국내 파운드리 기업인 키파운드리를 인수하고 반도체 설계 회사인 사피온을 설립하며 반도체 생산뿐 아니라 설계와 소재 분야까지 아우르는 수직 계열화를 일궜습니다. 과감한 결단과 적기에 이뤄진 투자로 회사의 면모를 탄탄히 한 SK 하이닉스는 실적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2011년 10조 3천억 원이던 매출액은 2021년 42조 9천억 원으로 4배로 늘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600억 원에서 12조 4천억 원으로 34배가 증가했습니다. 편입 당시 16조 원에 불과했던 시가총액은 2022년 2월 현재 96조 원으로 커졌습니다.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으로 우뚝 선 셈입니다. 경제적 가치 외에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있어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2018년 전담 조직을 신설한 SK 하이닉스는 매해 경제 간접 기여 성과와 비즈니스 사회 성과, 사회 공헌 성과를 수치화하고 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분석력과 일관성 있는 경영 전략, 그리고 구성원들의 성취도를 높이는 리더십은 하이닉스를 글로벌 리딩 컴퍼니로 키운 1등 공신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이룬 다양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경기도 용인시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414만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서는 클러스터에는 SK 하이닉스를 포함해 50여 개 협력업체와 연구소 등이 지어집니다.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이 한데 어우러져 시너지를 내는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SK는 용인 클러스터에 향후 10년간 무려 120조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SK의 도전, 향후 10년 뒤에 쓰여질 스토리에는 어떻게 기록될까요?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네,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 입지를 굳히기까지 어떤 전략들이 주요했던 건지,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변해갈지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최신 동향을 담은 책이죠. 반도체 제국의 미래의 저자이신 정인성 전 SK하이닉스 연구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적자 기업이었던 하이닉스가 SK가 인수하고 나서 이제 굴지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앞에서 잘 요약을 해주셨는데 네. 크게는 좀 두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들어오기 전 이야기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그 절약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기술을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회사가 이렇게 쭉 성장을 해왔습니다. 뭐 예전에 말한 블루칩 프로젝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옛날 장비를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쭉 가왔죠. 그리고 2012년쯤에 SK그룹의 인수가 되면 굉장히 좀 투자가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가 들어왔을 때 회사에 그때는 되게 이천 부지가 넓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나올 때쯤 보면 굉장히 좁아 보입니다. 가면 M14 뭐 16 라인까지 지금 뭐 건물이 들어차서 뭐 어디 더 지을 데가 없을 정도로 정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인텔 인수도 그렇고 M&A를 통해서 회사가 좀 커진 게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간 SK하이닉스의 M&A 전략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사실 반대로 그 인수되기 전에는 SK그룹 쪽에 그 계속 있는 거를 분사시키는 형태로 갔죠. 현금이 부족하니까. 근데 인수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좀 하고 싶었던 사업들 원래 하이닉스가 D램을 많이 해왔는데 그리고 낸드 진출하고 이제 SSD 이런 거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되게. 그래서 SSD 쪽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 쪽 회사, 그 LAMD도 인수하고
그 이외에 그 솔루션 쪽 분야의 인력들을 계속 그 인수를 해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SSD랑 낸드 쪽의 경쟁력을 키워가고 그리고 최근에는 드디어 이제 키파운드리 그 예전에 분사시켰던 매그나 칩이죠. 예. 매그나 칩의 파운드리 사업부도 인수하고 그리고 인텔 같은 곳을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함으로써 이제 좀 한쪽 분야 새로운 이제 파운드리 분야에도 좀 영향력을 넓히고 그리고 낸드 쪽 SSD 쪽 특히 서버 쪽 SSD에서 큰 영향력을 이제 좀 발휘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좀 공격적인 M&A를 하고 있는 행보인데 네. 하이닉스가 개발한 이 차세대 D램도 관심입니다. 이 DDR5뿐만 아니라 이제 고성능 제품이죠. 예. HBM 4세대 제품인가요? HBM3. 아, 3. 네, 하이닉스가 모두 좀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런 제품들 경쟁력이 지금 얼마나 되고 시장성은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번에 하이닉스 DDR5 서버용을 보면 그 경쟁사들보다 밀도가 높습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칩당 용량이 크다는 건데 실제로 서버를 보면 꽂을 수 있는 D램 개수는 정해져 있어요. 예. 그래서 그 D램의 밀도가 높을수록 많은 용량을 줄 수 있죠. 게다가 그 보통 클라우드 같은 데는 메모리가 부족합니다. CPU보다. 예. 그래서 인텔 CPU 하나 있으면 메모리가 커야 되기 때문에 대용량 쪽에 EUV 기술 써서 고밀도로 만들었다. 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그리고 HBM3 같은 경우도 기존 HBM2보다 20기가 이상 용량이 큰데 이게 지금은 그 머신러닝하는 그 엔비디아 쪽 카드에 들어가는데 예. 이쪽도 단일 카드 하나 메모리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제가 그 카드들을 발전을 보면 단일 카드 40기가, 80기가 되는데 요번에 아마 들어간 100기가 이상 용량을 아마 만들어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되게 수요가 높은 제품들입니다, 둘 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글로벌 반도체 매출 순위를 보면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1위를 예. 다시 탈환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인텔이 2위고 TSMC가 예. 3위, SK 하이닉스가 지금 4위에 올라 있는데 앞으로 그렇다면 이 하이닉스의 실적과 순위가 더 높아질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 좀 뭐 단기적으로 혹은 뭐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게 뭐 솔직하게 단기적으로 보건 좀 중장기적으로 보건 1, 2, 3등이 좀 세긴 합니다. 예. 보면 이게 이 1, 2, 3등을 보면은 삼성전자는 그 메모리 쪽에서 거의 독보적인 강자에 가깝고 인텔은 그 CPU 쪽의 영향력이 엄청 강합니다. 예. 그리고 TSMC는 파운드리 쪽에 뭐 거의 절대적인 강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이닉스는 뭐 오랫동안 4위에 머물 가능성이 있는데 솔직하게 그래서 그쪽으로 뚫고 들어가려면 이제 반대로 생각을 좀 바꿔서 예. 그런 데랑 비슷하게 한쪽에서 좀 그 어떻게 누가 흔들 수 없는 강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하이닉스에게 조언을 예. 해주셨네요. 굉장히 좀 예. 솔직한 조언을 아니, 해주신 대신 것 같습니다. 그 예. 4위로서는 좀 흔들리지 않는 4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좀 경쟁력 있는 분야가 한 가지 좀 독보적으로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이 반도체가 참 세부 분야도 많고 말이죠. 뭐 파운드리다, 뭐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뭐 팹리스 뭐 되게 다양합니다. 예. 경쟁도 점차 좀 심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이 상황에서 앞으로 이 반도체 산업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그 제조하는 회사 관점에서는 EUV를 확보하고 그 EUV를 통해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형태로 가는 게 중요하죠. 예. 예전보다 그 반도체 회사들이 원가를 낮추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되게 믹스도 잘 하고 예를 들면 요번 그 서버 D램에 EUV 쓴 것처럼 예. 고부가가치 나올 수밖에 없는 곳에 이제 투자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부가가치 낮은 곳에 그 노하우를 쓴다. 뭐 이런 식의 전략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조금 더 길게 보면 지금 예를 들어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도 칩을 스스로 좀 설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기존의 인텔 같은 회사들의 위상이 좀 옛날 같지 않고 예.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인텔에서 그냥 사서 쓸 칩을 이제 자신들이 설계해서 TSMC 같은 데 맡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소프트웨어들의 회사들의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회사들도 좀 소프트웨어 회사들과 협업하는 방향을 많이 가져가야겠죠. 한편으로 그 메모리 회사들도 이제 HBM 같은 걸 보면 그 웨이퍼의 공간이 좀 남고 그렇습니다. 이게. 예. 그러면 그 남는 공간에 우리가 기능을 좀 줄 수 있는데 여기에 그분들이 원하는 기능을 주고 대신에 하이닉스 쪽에 락인이 되게 하는 그런 전략들이 이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시점에서 좀 주의해야 할 점, 경계해야 할 점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뭐 언제나 위험한데 사업은 특히 최근에 이제 크게 떠오르는 건 공급망이죠. 뭐 작년에 그 미국에서 공급망 이야기도 했고 글로벌 위기가 나면서 이번 우크라이나에는 뭐 네온이 뭐 끊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반도체 회사들이 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들이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이제 공급망 한 군데 끊겨갖고 뭐 갑자기
제조가 확 떨어지거나 이런 걸 막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반도체 제국의 미래의 저자 정인성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늘고 있지만 국내 키트 생산 업체들은 수출 차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내 수급난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 물량까지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추가 수출 계약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김예원 기자입니다. 오늘 낮 서울 시내의 한 약국입니다. 정부가 어제부터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에 대해 온라인 판매 등을 금지한 가운데 여전히 시중에는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자가진단 키트 품귀 현상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장 공급 안정화를 위해 13일부터 구매 제한 등의 유통 개선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키트 생산 관련 포장 방식과 수출 물량에 대해서도 관여하고 나섰습니다. 식약처는 키트 제조업체들에게 20개 이상의 대용량 포장 제품만 제조하도록 했고 오늘부터 계약한 수출 물량에 대해선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국내 물량이 부족한 경우엔 수출 제한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기존 계획된 수출 물량과 일정을 조정하여 국내 유통 제품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물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출 제한도 아울러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국내 물량 우선인 정부의 대책에 발을 맞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SD바이오센서와 휴마시스는 이달부터 수출 물량 일부를 국내로 돌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생산 설비도 늘려가며 국내 공급에 영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어느 시점부터는 정부 정책에 다 따라가는 거고 저희가 승인 받은 날로부터의 물량 자체는 통제가 되는 거죠. SD바이오센서는 2월 기준 2억 2천만 개 수준인 생산 물량을 다음 달 3억 개로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식약처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은 수젠텍도 현재 생산 능력의 4배인 월 4천만 개 정도까지 증산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진단키트 업체와 증권업계에서는 정부의 수급 통제가 향후 진단키트 업체의 수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 완전 쇼티지인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24시간 내내 돌리고 있는데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회사가 알아서 잘 디스트리뷰트 해가지고 해외에 나가는 물량에는 문제 없게끔 할 것 같은데 그 외 추가적으로 이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량이 없는데 추가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잖아요. 이전에 계약 물량은 소화를 하더라도 물량 자체가 부족해지면 향후 업체들이 추가적으로 수출 계약을 맺는 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방식이 바뀌면서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 또 한 번 마스크 대란 때와 같은 혼선이 시중은 물론 업계에서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예은입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등을 담은 올해 첫 추경 처리가 막판까지 여야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창률 기자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기자. 네, 추경안 합의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주말부터 이어진 여야 간의 추경안 처리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상황의 시급함을 강조하며 정부가 동의하는 재난지원금 300만 원 수준에서 선 지급하고 대선 후 2차 추경으로 추가 지원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현행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해야 제대로 보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정부는 세출 조정을 통해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기존 추경안 14조 원에서 2조 원을 증액한 16조 원 수준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정부와 여당, 야당 입장이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된다면 추경안 처리는 계속해서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추경안 자체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적기에 투입되어야 하는 만큼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내일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돼서 본회의 개최가 사실상 쉽지 않고 여당이 민주당 입장에서 오늘 결론 내겠다고 권한 상태이기 때문에 길게 시간을 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여당은 추경안 바로 처리가 어렵다고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고 본회의 정행 후 예결을 열어서 추경안을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더 논의는 이어가겠지만 추경안 처리가 대선 이후로 밀리면 소상공인들의 비판이 정치권과 정부 모두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만큼
빨리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법인 택시 등 피해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는 뜻을 모은 상태에서 추후 여야 타결 가능성에 대한 여지는 남겨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뉴욕 증시 A to Z 조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조 기자, 오늘은 어떤 기업 얘기 들어볼까요? 네, 앞서 반도체 이야기도 나누셨겠지만 최근에 미국은 물론이고 EU까지 반도체 칩법 제정하면서 압도적인 투자를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이 치열한데 여기서 가장 수혜되는 기업 어떤 게 있을까요? TSMC인가요? 삼성전자? ASML? 맞아요. 그런 반도체 기업들도 있을 텐데 그들 중에 누가 잘하든 수혜를 얻을 수 있는 반도체 장비 기업. 그럼 ASML 아닙니까? 저희가 다뤘었죠. 근데 반도체 장비 기업 3대장이 있어요. 여기 3대장이나 있어요? 네. 여기 이 중에 하나예요. 가장 매출이 많은 매출 1위 기업. 티커명은 AMAT.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MAT요. 오늘은 반도체 장비 3대장 ASML과 AMAT. 나머지 한 곳은 어디예요? 램리서치입니다. 시각 장비에서 뚜렷하게 좀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 기준으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1위고 시총은 ASML이 1위입니다. 여기에 도쿄 일렉트론까지 4대 기업으로 분류되는데 이들이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 시장의 6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대장이 각각 잘하는 분야들이 다 다르겠죠? 네, 맞습니다. 반도체 생산 공정은 8가지 공정으로 나뉘는데요. 여기서 흔히 이제 앞에 있는 전 공정이 기술력을 요합니다. 국내 기업들도 이 부분은 대부분 이제 외국 장비에 의존하고 있는데 노광 장비 ASML은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램리서치가 시각이고요. 어플라이드 매트리얼스 보시면 증착 분야에서 한 40% 비중을 가져가고 있는데 증착 외에도 시각에서도 있고 그다음 이온 주입 CMP까지 전 공정 앞에 한 이제 5가지에 걸쳐서 압도적인 비중들을 좀 나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제품 종류만 한 90여 개에 달해서요. 많은 포트폴리오로 시장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반도체 시각은 그 반도체 회로 안에서 약간 부식시켜서 깎아내는 불필요한 부분 그런 작업이라고 한다면 증착은 이제 웨이퍼에 입히는 방막을 입히는 그런 거죠. 좀 최대한 얇고 균형되게 입히는 게 뭐 관건이라고 그러던데 이런 증착을 주로 담당하는 게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인데 증착 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다 하고 있다 이런 거군요. 그런데 이 기업이 성장해온 방식이 단순히 이제 기술 경쟁력만으로 성장한 건 또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M&A로 큰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1967년 그러니까 설립된 지 55년이 된 기업입니다. 근데 두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공격적인 인수합병으로 큰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공정에 걸쳐진 다양한 제품 그 기술력들을 확보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되는 것이죠. 이 회사의 코어가 시작되는 게 바로 이 1980년대에 만들어진 프리시전 5000이라는 이제 장비입니다. 화학, 기상, 증착 장비인데요. 다 여러 개의 공정을 단일 시스템으로 합병하는 당시에는 그야말로 증착 공정의 혁신을 이룬 장비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미국 워싱턴에 있는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IT 기술 개발의 한 장을 역사의 한 장을 갖고 있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증착 분야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다만 디스플레이의 경우 업황이 좋지 않아서 매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996년 이스라엘 오팔 그리고 오봇이라는 두 회사를 인수를 시작으로 고속 계측 시스템 그리고 검사 기술, 레이저빔 리소그래피 기술과 레이저 세정 기술까지 확보하면서 2011년에는 이제 베리언 세미컨덕터라는 이온 주입 장비 공급 업체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CEO 게린 디커슨이 바로 베리언 세미컨덕터 CEO였죠. 그래서 태양광 장비 업체도 그 이후에 공격적으로 인수해서 최대의 태양광 장비 업체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2010년대에 들어서 2013년에는 앞서 얘기했던 이 4대 반도체 장비 회사인 도쿄 일렉트론과 합병을 추진했지만 독점 우려로 무산됐고요. 최근에는 2019년이었죠. 일본의 히타치 그룹에서 분사된 코쿠사이 일렉트론 코퍼레이션 인수를 통해서 증착 장비 시장을 진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결국 중국의 반대로 무산이 됐습니다.
즉은 이 공격적인 M&A를 통해서 성장을 해왔다라는 네. 거고 앞서 이거는 SK 하이닉스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네. 형태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방식 외에 또 성장해오는데 눈에 띄는 두 번째 어떤 게 있습니까? 아시아 시장의 진출이 아주 눈에 띄게 빨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시장 매출 비중이 높은데요. 예. 1979년에 일본 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일본의 기술개발센터도 세웠고요. 또 중국의 서비스 센터를 세운 가장 먼저 운영하면서 최초의 글로벌 반도체 장비 회사가 됐습니다. 대만에는 1989년 그리고 한국에는 1993년에 법인이 설립되면서 아시아 시장 공략을 확대했습니다. 이 같은 아시아 집중도는 지금까지도 이어지는데요. 아시아 매출 비중이 80% 이상입니다. 중국이 29%, 대만이 26%로 50% 절반이 넘고요. 한국은 최근에 좀 줄어서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대 고객사는 TSMC와 인텔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TSMC와 인텔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죠, 지난해. TSMC는 올해에만 400억에서 44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50조 원 이상의 설비 투자를 예고했고, 인텔은 앞으로 10년간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0조 원을 들여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제조 단지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수혜를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가 톡톡히 누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지난 분기에는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오히려 떨어졌어요. 지금 네. 뭐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인데도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수요에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급망이죠, 역시. 반도체 장비 회사도 반도체 부족 현상을 겪고 있고 부품 부족 현상, 병목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생산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 분기 실적이 사실 나쁘진 않았습니다. 매출이 31%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은 33%에 육박하는 등 좋은 성적을 나타냈는데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당일 주가가 20% 넘게 급락했었습니다. 이때 게리 디커슨 CEO는 특정 실리콘 부품들이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면서 공급 부족이 없었다면 3억 달러 정도 매출이 더 증가했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지난달에 앞서 이제 실적을 발표했던 램리서치도 공급망 여파를 피하지 못한 모습이어서 이번 주 발표하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어닝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16일 그러니까 수요일 장 마감 후에 발표 예정인데 월가에서는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1달러 85센트로 전년 대비 33.1%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데 이 수치가 지난 한 달여간 30일 동안 0.28% 더 상승한 수치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시티그룹은 올해 시작하면서 반도체 섹터의 톱픽으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를 꼽았습니다. 제프리스는 목표 주가를 197달러, 그러니까 200달러 가까이 올렸고요. 지금 평균 목표 주가는 180달러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현재 주가가 133달러 선인데요. 현재가 대비 35% 추가 상승을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공급망 문제는 정말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의 최대 고민거리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현재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를 네. 둘러싼 호재가 있고 또 악재가 있다면서요. 어떤 맞습니다.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 주가를 좀 길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팬데믹 기간, 그러니까 2020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장비의 리드 타임이 이제 1년 넘게 1년 수준으로 길어지고 있어서 당분간 이 장비 쟁탈 전에 가격 경쟁력 부분도 공고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물론 M&A를 통한 시장 지배력 확대 전략은 앞으로도 어려워지겠지만 최근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장비 판매 이외에 유지 보수 구독 사업 모델을 내놓았거든요. 그래서 이를 새로운 먹거리로 삼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호재는 바로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가장 먼저 챙긴 산업도 바로 반도체였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을 둔 5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산업 육성 관련 법안이 지난주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상원으로 송부돼서 올 1분기 중에 최종 통과될 전망인데 반도체 제조 시설의 설립 그리고 증설, 현대화 등 대폭적인 금융 지원에 나설 것이어서 이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고요. 이제 다만 악재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갈등이 꼽힙니다. 반도체 섹터 전체를 누르고 있어서 이에 대한 여파를 피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A2Z 조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